네, 이제 자료 받으시고요. 앉으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차 준비 어렵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신 분들 수고하셨고요. 저희 같이 유해생분들 한 주 쉬었죠, 저희. 근데 굉장히 길게 느껴지네요. 이제 3기 시작이고 3기는 4기와 같아요. 저는 똑같이 봅니다. 실전처럼 달려야 되는 시기인데요. 우리 3기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깐 공지 드리고 갈게요. 자, 오늘 문제도 똑같이 이따 적용해서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프라임으로 옮기면서 저희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오늘 문제 1번도 그러냐면 기본을 썼어요. 최유효 이용을 연기 때 썼고요. 뭐 분석 방법을 또 썼습니다. 기본기를 썼죠. 2기 때는 사례 똑같은 기출을 냈어요. 네, 3기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했던 주요 논점들, 남았던 논점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뭐 특수사항의 사례로 만들었죠. 그리고 4기는 연장선상이에요. 한 번 더 반복하거나 중요한 거 한 번 더 반복하거나 변형해서 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3기와 4기를 같이 해서 중요도에 맞게 계속해서 저희 연기부터 이어졌던 논점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심화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지는요. 저희 채점 팀장님이 바뀌셨어요. 같이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낯선 분일 거고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은요. 최혁순 평가사님이라고 이론을 60.5점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차분하시고 찬찬히 잘 봐주실 테니까 그분의 채점에 의해서 3기 4기를 꾸려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부 방법은 뭐 우리가 하던 대로 이제 달리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구체적인 팁을 하나 더 드리면요. 유해생과 동차생 구분 없이 이제 3기 올라탔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가는 거예요. 유해인이 동차생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론에서 제일 어려운 게 막판 쓰기거든요. 잘 안 돼요. 근데 연기 1기, 2기에는 내용이 좀 안 됐나? 그래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용은 다 됐다는 전제 하에 그냥 물리적인 쓰기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쓰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지금 들어온 우리 뭐죠? 동차 분들은요. 쓰기가 혹시 부족하다 싶으면 연기 1기 이때 단문이거든요. 단문을 오늘 토요일 오기 전에 개별적으로 쓰셔도 전 좋다고 봐요. 그 유해생 있죠? 유해생분들. 여기는 우리 동차분들 똑같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유해생분들은 조금 더 속도를 내고 싶고 100점 분량을 좀 더 잘 쓰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4기에는 저는 100점, 300점 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3기니까 주 중에 한 번을 100점을 써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차나 유해나 지금 3기 시작 똑같고 똑같이 달리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쓰기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 배점 분량은 나눠서 말씀드려요. 조금은 적은 문제로 빨리 주중에 올려서 토요일 날 완벽하게 좀 쓰고 갈 수 있도록 밑바탕 조절하시고 유해생분들은 지금까지 달렸던 걸 조금 더 끌어올리려면 주중에 100점 써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쓰기 문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자, 오늘 문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문제 1번부터 4번까지인데요. 3기는 전범위 랜덤이고 연기에서부터 이어졌던 논점들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문제 1번 한번 보실게요. 자, 연기에는 최를 써봐라. 1기에는 분석 방법 2가지 써봐라. 왜 달라지는지 써봐라. 그리고 2기에는 동일한 사례 기출 똑같이 봤고요. 3, 4기는 변형되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내겠습니다. 오늘은 보시다시피 사례 한번 보시죠. 문제 1번. 이거 어떤 회차 패턴인가요? 28회 1번과 동일합니다. 사례를 주고 최유효 이용 분석 관련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28회 우리는 이제 33회 격차가 있긴 한데 조금 최근이긴 해요. 그래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쓰는지 오늘 사례형 답안지 꼭 노트를 해서 답안지 1번급에서 내가 긴장하지 않도록 사례가 나온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같이 문제 읽어가면서 몇 개 추가하겠습니다. 자, 1번에요. 제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면서 저는 키워드만 저도 불러볼게요. 여러분들 밑줄 친 거랑 같은지 보세요. 첫 번째 줄 중심상업지구 내 상업용이고요. 밑에 줄 명동 일대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줄 거의 50년 이상 경과됐고 상업용입니다. 가로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대상 지역의 평균적인 내용 연수 이용 상황 동일하고 건폐율은 90%인데 현재 맨 밑에 줄 강화돼가지고 30%가 초과한 상태다. 여기까지. 사례는요, 내가 가져다 쓸 수 있는 문자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여러분. 계속 내가 반복적으로 쓴다는 생각 드시죠? 어쩔 수 없는데 그걸 얼마나 조금 요리조리 잘 쓰느냐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물음 1부터 3까지요 들어갑니다. 자, 이 부분은요, 비적법적 이용이라고 해서요. 자, 미국식으로는 이렇게 부르고요. 저희 두 가지 더 말씀드렸죠. 일본의 경우에는 기존의 부적격, 부동산 이렇게 부르고요. 이게 지금 실려 있는 게 2009년 논문인데 너무 오래전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 논문에 연구하신 분들이 평가사이시고 현재 계시기 때문에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분들이 쓴 거는 부적법 부동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부적법 부동산은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미국식의 특수사항의 최 개념도 내가 가져갈 거고, 일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위법은 아닌데 지금 조건에 적법하지 않다. 부적격.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미국식, 일본식 내가 다 포괄해서 용어를 하나 만들겠다 해서 부적법 부동산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용어가 어떤 걸 얘는 출제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기본서에서 보고 있는 미국식 표현과 부적법이 나온다면 동일 개념으로 쓰는 게 당연한 거고 내용도 동일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물음 1번의 비적법적 이용 개념과 어떤 경우에 발생할지 설명해라. 세 가지의 용어들 밑에 여기 동일하다 써 놓으시고요. 물음 2입니다. 최유효 이용의 판단 기준을 설명해라. 물음 3은 그다음 주요 상황과 대상 부동 평가 방법 설명입니다. 자, 사례형 답안지 4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서에서는 항상 말씀드리죠. 이거 진짜 우리 시험장 가면 다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스터디 때 연습하는 거예요. 스터디 때 실전처럼. 서에서 우리 되게 논리정연하게 서술식 보여주잖아, 서결에서. 그런데 사례형만큼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물어본 소물음 1, 2, 3에 대한 대답을 서에서 빨리 보여주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서에서 물은 부분에 대한 답변을 꼭 구성해 보세요. 예, 그러면 답안 채점자가 넘겼을 때 그 흔한 말들 다 필요 없고 이 친구가 지금 문제 낸 거 맞췄나 못 맞췄나 그거 먼저 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서에서 답변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그것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짧아요. 그런데 1구부 때 기억나시죠? 1구부 사례한 거 201호는 집합 건물이 아니다. 그 문제에서 굉장히 길어요. 그럴 때 목차는 반드시 정말 여기 문제 그대로 다 갖다 적는다. 목차 물어본 그대로 문구를 갖다 넣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내가 추가 목차하는 거지 새로운 걸 창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간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물은 대로 꼭 쫓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문제 1번에서 오늘 문제는 크게 그 1구부나 최유효용 분석처럼 뭔가 답변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네 번째 줄 보면 이 케이스 자체가 네 번째 줄 끝에 특수사항에서의 최를 묻기 위한 문제였죠. 드러내는 거죠. 특수사항의 최
대한 문제이고, 본건은 물리적, 법적, 경제적 최대 생산성 최애 성립 요건 중에서 법적 허용성 여부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로 불법적 이용과 구분된다. 비적법적이 떴다라고 하면 네 가지 중에 합법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인정해주는 가치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줄 특수 상황, 그다음 바로 밑에 보면 법적 허용성을 충족하지 않았고,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요, 대상의 특수성이고요. 이것이 뭐냐, 현재 이용을 전제로 가치 추계하고 감정평가 3방식 적용 시 여기 건부 증가를 내가 답을 했느냐,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설에서 물은 것들이 뭐 멀리서 보면 다 똑같은 흐름, 비적법을 물었지만 건부 증가를 묻고 3방식을 물음으로써 논리적으로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자, 멀리서 한번 목차 한번 볼게요. 물음 1에 똑같이 비적법적 이용 개념과 발생 원인, 이쪽 본건의 최애 판단 기준 넘겨서 지금 4쪽에 마지막 물음 3, 감정평가 시 검토사항 및 평가 방법에 대해서 뭐 여기는 어려울 것 없이 목차 그대로 흘러갑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비적법적 이용의 개념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사례형에서 우리가 그래도 답안지로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계속 이런 패턴이에요. 앞부분에서는 우리 정형화된 의 있죠? 정확히 쓰시고 그 다음 쓸 수 있는 부분에는 다 본건에 다 붙여야 돼요. 이게 좀 애매하다 또는 나의 무리한 해석인가라고 하면 넘어갑니다. 줄 처리하면서 그냥 일반 이론만 쓰시고요. 여기에서는 의 쓰시고 본건의 경우를 꼭 달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애매하거나 나의 판단력이 들어가거나 이건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우리 채점평에도 계속 써놨는데 과도한 전제로 했을 때 나올 법한 답 또는 이리저리 전제를 끌고 가야만 내 답이 맞는 답, 그런 건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냥 판단을 내리라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저도 모르죠. 여기 나온 걸로는 다 안 되니까. 그러니까 논리성만 보여주시고 된다 안 된다에 너무 연연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과도한 전제나 뭐라고 할까요? 여기 무리한 결론을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리한 결론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따 확인하시면 그냥 의 하나 써놓고 본건은 언급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해봤자 내가 결론을 낼 수도 없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의 쓰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요거 말씀드려요. 자, 비적법적 이용의 개념. 현재 법령에는 적법하지 않으나 대상 부동산 건축 시점 당시 법령의 부존재 또는 법령에 적법했던 부동산.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위법과 구별된다. 위법과 구별되고 본건은 똑같이 말하죠. 그때는 적법했는데 지금은 맞지 않아서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하에 말할 수 있는 비적법 이용 부동산 개념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끌고 갑니다. 발생 원인 밑에서 세 번째 줄 용도 지역의 변경,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의 기준 변경, 지자체 간의 자치 법규 간의 차이 등이 원인입니다. 그다음 이제 판단 기준이 이제 본건 얼마나 설명했는가 차별화될 거예요. 그죠? 1번입니다. 최애 유효 이용에 의 쓰시고 2번 본건의 판단 기준 방가로 1 물리적 채택 가능성인데 지금 복합이잖아요. 그래서 토지만 뿐만 아니라 그 건물에 착안해서 좀 더 내용을 실어봤습니다. 그래서 3쪽 가면 이제 물리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시고 첫 번째 줄 현재 경과 연수가 50년 이상 지났다는 뉘앙스 있죠. 예, 노후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명동 일대가 건축물의 평균적인 내용 연수와 이용 상황과 동일하다. 주변이 다 그렇게 쓰고 있다. 이거 하나 플러스 두 번째는요. 또한 비적법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이 허물어지면 즉 철거하고 새로 세우려면요 지금에 맞는 60%의 건폐율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철거 후에 현 상태로의 신축은 불가능한 점을 물리적 채택 가능성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그다음 합법적 이용 보시면 합법적 이용 법적으로 이제
법적 규제에 적합해야 하는데 대상은 90%, 그리고 네 번째 줄 보면 현재는 30% 초과한 상태. 따라서 당시 법령에는 적합한 이용이었으나 현재 기준 부합하지 않는다. 여기서 차별화는 이 문장을 썼느냐입니다. 위법 부동산 아니죠. 대상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현재 이용을 전제로 가치를 추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가로 이렇게 쳐놓으시고 건부, 증가, 그리고 특수사항에서의 최. 우리가 특수사항의 최를 배우는 이유가 네 가지 요건 성립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인정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합법적 이용이 비적법적 이용에서는 논점. 자, 3번입니다. 경제적 타당성인데요. 자, 여기는 첫 번째는 그 소득이나 가치가 총 개발 비용보다 크고 합리적 이용 가능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세 번째 줄 보세요. 본건이 속한 명동은 국내 최고의 상업 지역으로 해당 부동산 상업용으로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이 정도 표현 임대관계 및 지가 수준 고려할 때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신축 시 강화된 건폐율 기준으로 적용받는 경우보다 경타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정도의 결론 정도, 이것도 많이 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 그 다음이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실 거예요. 최대 생산성. 이거 나지 계량물 굉장히 많잖아요. 내용 적을 거. 근데 분량 고려하시고 대상에 주어진 전제 상황 고려하시면 여기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줄 자본적 지출 있으면 이거 병행해야 되고 우리가 배운 그대로 현재 그대로 두던가 개축하던가 용도 전환하든가 이런 방안이 있다. 이 정도로 이런 걸 줄처리 나 알고 있어 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 상황 가지고 더 끌어가다 보면은 답안지가 꼬이고 배점 꼬입니다. 이렇게 넘기고요. 3번 검토처럼 내가 이 문제를 왜 냈는지 정리 좀 해볼게 라는 걸 꼭 어필을 하셔야 돼요. 판단 기준까지 누구나 다 쓰거든요. 3번. 두 번째 줄 끝에 특히 특수 상황에서의 최는요 현재 법령에는 위반되거나 건축 당시 적법하였음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평가사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그 네 가지 중에 하나 결했지만 요거를 좀 써줘야 한다. 평가서에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논리성도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4번. 이거는 그 단문형으로 물을 때 더 이제 채점자가 찾아보기가 더 이제 쉬운데요. 얘는 워낙 물은 게 상황이 쭉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논리성을 빠뜨려도 물음에 대한 답이 있다면 뭐 그닥 큰 감점은 되지 않을 거지만 그래도 우리 답안지는 논리성을 갖춰야 하니까요. 얘는 비적법 나오면 그죠? 특수사항의 최를 꼭 얘기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뭐가 결하는 거예요? 얘는 다른 거 결할 수 있지만 다른 케이스 많겠지만 법적 부분을 결한 거고 비적법적 이용이라고 해서 모두 같이 증가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쓰는 거라고 하면 뭐죠? 건부 증가가 발생하고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3방식 요거를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이제 물음 간에 연결해서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만약에 낮다, 길다라고 하면 이렇게 쪼개서 고민해서 답안지를 맞춰 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물음 3번입니다. 저희 이거 2기 3주에 똑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5쪽으로 가시면요. 5쪽. 자, 이 부분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2기 때 단순히 물었던 의 이제 잘 썼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 사안의 경우 이렇게 가시면 돼요. 5쪽에 가면 세 번째 줄 이제 의의를 다 썼고 과거 당시 건폐율 90 지금 기준이 적법한지 여부와 현재 30% 강화된이겠죠. 강화된 기준 차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히 건폐율이라는 건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법 이용을 아닌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2번 기준 시점 및 조사 범위입니다. 양쪽의 기준 시점 조사 범위는 뭐 1950년대, 60년대 나왔지만 지금 현재 평가일인지 건축 허가일인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의 썼고요. 3번 최유효 이용 분석에 별표 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최유효 이용 분석. 자, 최인데요. 우리 그 해설 자료 있죠. 해설 자료 1쪽 펴 보시겠어요? 1쪽. 저랑 계속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는 자료가 점점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반복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비적법 이용은 2기 3주에 해설 자료가 나갔던 건데 오늘은
오른쪽 맨 끝에 최유효이용 분석 편만 별표 치고 보겠습니다. 어떤 거를 끌어낼 수 있는가 문제로. 저는 오늘 건부 증가만 하나 던졌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죠.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시죠. 부적법 부동산 일대에는 그 효용 유지 기간이 한정적이라는 점. 그래서 DCF법 쓰면요 기간말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점을 그대로 최유효용 상황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러니까 분석해야 한다는 점이고요. 합법적 상황은 아니나 법적으로 그 부적법한 부분을 인정한다는 점. 그리고 이건 조금 더 기억해 두세요. 부적법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거래 당사자의 선호도가 부동산 경기 변동과 사회 분위기에 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지금 10층 이용인데 내가 15층 이용하고 있다. 이게 지금 오늘은 건부 증가를 무조건 좋다라고 끌고 갔지만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 얘기도 챙겨 놓으시고, 우리 5쪽으로 답안지 돌아와서요. 저희는 건부 증가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 보시면요. 불일치 원이 조사하고요. 그 불일치에 따른 가치 반영은 최애 상태와 부동산과 비교해서 증가 또는 감가 상태로 파악해야 한다. 본건의 경우 건별 변경에 의해 부동산 가치는 이제 증가겠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90% 기존에 했던 건축물은 분명 증가가 일어날 겁니다. 6쪽으로 넘어가서는 시상가액 조정에 대한 얘기. 요거는 일반론만 써놨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3방식에서 이제 어떤 걸 표현해야겠습니까? 저 논리성에서 건부 증가 썼는지 안 썼는지가 답안지 차별하겠죠. 이 문제의 논점을 아느냐 모르느냐. 1번 원가입니다. 원가. 세 번째 줄 현재 부동산은 비적법 이용에 따라 가치 증가분 발생하였다. 그 전제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건부 증가는 일본과 우리나라는 어떻게 반영? 토지에 귀속한다고 보고 개별 요인으로 처리합니다. 그죠? 비교 방식에서는 사례 수집 얘기 잘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세 번째 줄 명동지역 내 유사 사례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죠? 유사 사례가 없다면 인유동으로 사례 수집 범위 넓힌다. 그 얘기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충분히 많겠다. 7쪽으로 넘어가서 수익 방식입니다. 여기서는 놓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기존 그 논문에서는 수익 방식이 제일 적절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보내요. 왜냐하면 그 현재는 기존 과거 기준으로 90%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건축물 그대로 임대료가 산정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두 번째죠. 건부 증가를 반영한 상태예요. 가치로 추계돼서 적산가액과 비중가액과 이제 유사하게 도출될 것이고, 더 하나 다른 점은 DCF법 할 때요. 아까 계속 무한정은 아니잖아요. 기간 말에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소 낮게 추계될 수 있음에 유의하고, 그 4번은 시상가액 조정 얘기입니다. 그래서 8쪽으로 가서요. 이 논문이 마지막에 던진 얘기는, 자, 8쪽의 첫 번째 줄 보면요. 이런 부적법 부동산이라고 부르고요. 우리 오늘 출제된 거는 비적법적 이용, 부동산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론과 실무의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뭔가 준비를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 얘기를 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적법은 특수 상황, 건부 증가 3방식 어떻게 반영하는가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 물음 1번이 이제 정리가 됐고요. 네, 문제 2번으로 가보시죠. 문제 2번입니다. 자, 문제 2번도요. 저희 문제 1번이 그랬던 것처럼 0기, 1기, 2기, 이제 3기와 4기 이어집니다. 여기서 개념 공부했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분석 수준이라든가 그리고 뭐 단계 6가지 단계, 기출에서도 2기의 기출은 그 생시수공교법 6단계 그 말을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흘러왔던 기본 개념을 기억하시고, 여기서 기억나실까요? 시장 분석은 뭐 그게 100%는 아니지만 뭐가 주예요? 경제 기반 분석법에 의해서 하고, 시장성 분석은 흡수율 분석에 의해서 한다라고 했죠. 얘가 아직 흡수율은 약술로는 기출됐지만 또 통으로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3기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시장성 분석 문제 총론에서도 가장 중요한데 오늘은 포커스를 개념에서 사이드에 있었던 애들 흡수율과 경제 기반 분석을 정리하시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2번은요. 소물음 1에서는 유형별로 좀 얘기해봐라 라고 했고 물음 2번, 그러니까 소물음 2번 보시면 시장 분석의 결과가 최유효이용 결정과 감정평가 3방식 적용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석과 분석 간에 그 비교하는 문제 계속 출제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때는 이 2기까지에는 그 시장 분석 편에서는 분석 간의 비교 우리 유의하자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남아 있는 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 시장 분석과 최 그리고 타 이렇게 남겨뒀었잖아요. 그리고 2기 때 기억나실까요? 왜 시장 분석이 최유효용을 에 대비해서 선행해야 하는지 이유를 좀 써봐라라고 한 10점 분량으로 저희가 썼거든요. 요것도 똑같죠. 결과가 최에 미치는 영향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그 최고 이용 대안을 좀 고르는데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답안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단독으로 묻지 않았어요. 지금 3방식도 써야 되잖아요. 3방식도. 그래서 좀 짧게 치고 가야 되는데 이따 답안지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얘는요. 그 해설 자료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 실린 게 경제 기반 분석법입니다. 자, 경제 기반 분석은 시장 분석에서 등장을 하는 거고 자, 여기는 기본서에선 좀 소개가 안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돌아가서 복귀할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차만 쳐볼게요. 일단 개념 등장하고 분석 절차 그리고 유형별 수요 추정 방법 4. 경제 기반 분석법의 유용성 있고 넘겨서 5. 그럼에도 불구 한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박스 안에는 여러분 입지 지수, LQ 지수랑요. 맨 밑에 가면 경제 기반 승수 있어요. 용어 다른 내용이에요. 그죠? 한번 읽어보시고 혹시 헷갈리실까 봐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흡수율 분석이 이제 나오는데요. 자, 3쪽의 흡수율 분석 저희 답안지랑 똑같아요. 그런데 반가로 2번 분석 내용 보이시죠? 오늘은 부동산 유형별로 물었는데 내용 자체가 양가로 1, 수요 공급의 추세를 분석할 수도 있고요. 이 흡수율 분석이라는 게 그 측면으로 볼 수도 있고 양가로 2, 유형별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3번 양가로 3, 추세를 야기하는 원인 분석으로서 흡수율 분석을 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존재한다. 보시고 저희는 답안지로 가서 그러면 어떻게 구성했는지 보고 자, 물음 1에서는요.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을 설명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제 이번 시험에 이제 다들 합격해서 나가셔야 돼요. 그죠? 근데 이번에 기본 반을 제가 개설하는데 기본 강의 제가 아예 준비를 한 게 뭐냐면 의의 노트를 만들었는데 한 줄이 아니라 제가 한 4-5줄까지 붙였어요. 의의 노트인데 5줄 이 정도로 만들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시험장 가셔서 대상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라 라고 했을 때 내가 어디까지 쓸 수 있느냐를 계속 내 서브노트 기본서에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설명해라 라고 했죠. 그래서 5쪽이 아니라 답안지 가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좋습니다. 시장 분석 동그라미 1 우리가 외웠던 의 추가하시는 거죠. 의 보시면 수요와 공급 상호관계가 대상 부동산에 물건의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수요 공급 조건을 대상 부동산 관련 짓는 것 일반적인 의의가 등장하고 그다음 동그라미 2 시장 차별화 시장 세분화 포함되고 넘겨서 주로 묻지 않았지만 경제 기반 분석법이 적용되고 또 묻지 않았지만 3번 감정평가에서 시장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최를 확인해서 시장 가치 추산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소물음 2 너가 물은 것 중에 감정평가 3방식의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설명하라 또는 뭐 의의만 적고 넘어가는 부분들 있죠. 거기에 최대한 넘버링하면서 많이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좀 차별화가 됩니다. 특히 총론에서 좀 쉽게 나왔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과 차별화해서 득점해야 되기 때문에 자, 시장성 분석도 똑같은 폼으로 작성했어요. 1번 의의 쓰시고요.
2번은 구체적인 자료들이 뭐가 나오는지요. 임대료 수준, 뭐 흡수율 등등 구체적인 자료 쓰시고 3번 경제기반 분석법에 대비해서 3번은 시장성은 마지막 줄 흡수율 분석에 의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의 유형별 흡수율 추정 방법. 얘는요, 여러분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나와도 우리 약술에 10점 정도 기존 기출 잘 쓰시면 다 방어될 만큼인데 기출에서도 유형별로 묻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3기에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구나. 흡수율 분석. 저기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시장 흡수율이라는 거 이론적으로는 이런 산식에 의해서 하고 있다. 지역 성장률, 수요 파라미터, 점유율, 곧 흡수 면적 이렇게 산정 가능한데 일반적 이론식은 이렇지만 종별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 달라지고 10쪽으로 넘어가면 자, 부동산 수요라는 게 공간 수요이자 파생 수요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수요별 측정 방법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피스에서 공간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보시면 첫 번째 줄 끝에 사무직원 고용 성장률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뭐 이거 못 맞춰도 다 세 번째 줄 다 쓰셨을 거예요. 기업의 유형별, 업종별, 그죠? 그 근로자들이 어느 정도 필요 공간을 쓰고 있는지, 한 명당 사무 면적을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산업용의 경우에는요, 앞에 여러 가지 있는데 맨 끝에 산업 동향.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거제도는 조선 사업이 중심일 거고 조선 사업의 고용 인구를 고용함으로 인해서 파생적으로 뭐가 주거용 원룸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공급했잖아요. 그런 식으로의 얘기를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4번 주거용은요. 첫 번째 줄 시장 지역 내 가구 특성과 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수요 공급 분석할 때 시장 분석할 때 용도별로 우리 이렇게 정리했었는데 주거용에서 많이 등장하는 아주 기본적인 패턴이 뭐였죠? 가구 수, 가구 구성, 성별, 그다음에 선호도, 가구의 소득, 유효 구매력 등 일반론들 쓰시면 대충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키워드는 오피스 산업용과 다르다. 왜냐하면 주거는 직접 들어가서 살잖아요. 그래서 11쪽 주거용 부동산은 직접 수요의 성향을 경향을 나타내고 또한 재산 증식 수단으로서 참여도 엄청 많기 때문에 아까 오피스랑 산업용이랑 좀 다르다. 이거를 두 줄로 강조해 봤습니다. 네, 그 다음 11쪽에 물음 2번에 대한 답변 보시죠. 자, 최애 이유 이용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여기 시장 분석이 최애 선행하는 이유 한번 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답안지에는 이 부분만 잘 들어가면 돼요. 최고의 이용 대안을 결정하려면 시장의 전반적인 수준 분석 사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 왜 이렇게 선행합니까? 라고 했을 때 지역성이라는 키워드 한번 드렸고요. 그 지역의 특성을 알아야, 즉 시장 분석에 의해 수요 공급의 상태를 알아야 내가 최를 결정하니까 지역성.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최유효 이용의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한 번 더 늘려 쓰는 건데요. 금방 얘기했던 거 3번.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하죠. 3번.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그 대안적 용도를 확인하려면 앞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예, 시장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데 결에서도 말하지만 이제 우리는 시장 분석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흐지부지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결에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답안지 한번 보시죠. 1번 동그라미 1은 의, 동그라미 2는 최선의 이용과 동그라미 3은 최고의 이용인데요. 결론적으로 4번 시장 분석 결과로서 나타나는 가능한 이용 방법은 최애 결정을 위한 여기 최적에 대한 선택 기준이고 경제적 판단 기준이 된다라고 해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래 개념들은 동그라미 2번과 3번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원가 방식 보시면요. 키워드 두 번째 줄 현재 건물의 제조달 원가, 그러니까 비용 현황 확인할 수 있어서 제조달 원가 파악, 바로 밑에 감가수정 관련해서 시장 상황, 그리고 또 바로 밑에는 개발업자가 이윤을 남길 수 있는가 이윤 산정, 그 다음 개발 부동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12쪽으로 넘으면 경제적 감가 있죠. 거기까지. 비교 방식에서는요. 첫 번째 줄 끝에 경쟁되는 부동산을 확인해서 대상 부동산과 비교 가능성을 결정하는 것.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건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에 시장 상태 변화에 대해 사례 부동산 매매 가격을 보정한다고라고 하면 시장 분석 결과치를 가지고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영향을 주고요. 수익 방식입니다. 수익. 두 번째 줄 다양한 흡수율, 임대료, 수익률, 예상 수익률 등 정보 제공하고요. 정보 제공. 바로 밑에 보면 경제적 위치 확인해서 환원율, 할인율 결정해요. 별표 치시면 즉 수익 방식은 자료 적용을 위한 대상 자료 수집은 물론 플러스 시장의 일반적인 조건에 대한 검토도 가능해지게 합니다. 그럼 양자를 이렇게 한 줄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에서요. 앞서 말한 13쪽 보시면요. 13쪽. 자, 시장 분석이 지역 분석이랑 연결돼서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지역 분석. 그래서 이때 제 답안 마무리 보시면 지역 분석도 시장 분석하는 거랑 유사하고 동일하고 양자를 상호 호환해도 되겠다. 보완적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단 우리 결에서처럼 보시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장 분석을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장 분석은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서 그쳐서만 안 되고 가로치시고요. 시장 참가자의 속성, 수급 추이, 그 동향 이게 일본의 부동산 평가 기준이요. 우리가 이제 일본식 따라가잖아요. 일본식으로 지역 분석, 개별 분석해서 가격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식 평가 기준에서 이 시장 분석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지금 가로치라고 한 부분 있죠. 예, 시장 참가자의 속성, 수급 추이, 그 동향 요것도 봐라. 그렇게 한 다음에 지역 분석하고 그렇게 하고 개별 분석해라라고 기준을 넣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도 이런 것을 고려해서 분석해야 한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됐어요. 자, 문제 2번은 연기의 개념에서 나왔던 좀 조금은 사이드적인 흡수율 분석의 유형별 흡수율 분석을 얘기했고요. 문제 3번 가시죠. 문제 3번. 문제 3번은 해설 자료에는 가치 하락분에 대한 규정 정도입니다. 얘는요. 뭘 기억하시냐면 지금 더 특별한 건 없어요. 가치 하락분이 나왔을 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진짜 중요한 게 얘가 평가 방법 묻는지 우리 기출영어 처리 그 안건의 처리 방법 묻는지 이거 헷갈리면 안 되고 가치 하락분 나왔다고 해서 무턱대고 발생 전, 발생 후 가치에서 비교해서 구하고 그 얘기로 바로 빠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가치 하락분이 또다시 나온다고 하면 이 평가 방법은 실무 기준 근거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스티그마까지 물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덜 출제돼 아직 남아 있는 이런 일조권, 조망권 그리고 남아 있는 뭐였습니까? 가치 하락분 그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처럼 가치 하락분 떴다라고 해도 이 안에 내용을 조금 디테일하게 좀 쓸 수 있어야 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치 하락분 이제 누구나 다 잘 쓰니까요. 오늘은 이제 1조건 그 조망권이 나왔는데 이 1조건의 그 보상이라고 할까요? 그 용어는 제가 적절치가 않은데 그 보상 대상 있죠. 이거 실무 문제에서 구하는 거 나왔죠. 아파트 호별로 쭉 주고 1조건이 침해되는 호수 회계분석법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실무에서 떴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요. 여기는 1조건 조망권 침해에 따른 가치 하락분에 대한 평가를요.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해 설명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목차도 원가, 비교, 수익, 방식 똑같이 갑니다. 자, 문제 3번 13쪽 보시죠. 이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복귀할 일은요. 3방식은 잘 쓰셨을 거고 1조건과 조망권에 대해서 각각 4점, 5점 분량으로 5점은 조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의, 인정 요건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1조건, 조망권은 의의. 오늘 처음 써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인정 요건. 1조건은 인정 요건 돼요. 법적 권리로 되는데 조망권은 그 세모죠. 아직 법적 권리까지는 아니어서 이하의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대체로 조망권 인정된다라고 정의되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서 복귀할 부분은 이 부분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가치 하락분은 이제 저랑 한번 보시고요. 답안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1조건이란 해서
법률상으로 일정한 양의 일조, 즉 햇빛을 확보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인적 건물 등에 대하여 자기 집에 태양 강선이 충분히 닿지 못하게 생기는 재산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일조권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죠. 일조권은 건축법 61조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있고요. 그리고 시행령도 있습니다. 령. 그냥 거기 확인해서 보시면 돼요. 89조. 그래서 건축법 또는 건축법 시행령 그리고 플러스 판례가 얘기하는 혹시 이 실무로 정리가 되셨을까요? 동지 기준으로 있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연속 2시간. 그리고 동지 기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4시간. 이거 중에 한 개만 만족하면 일조권 침해 안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지금 답변 짧게 줄 처리하고 넘어가잖아요. 나 알고 있어. 이 정도로 넘어가니까 내가 복귀할 때는 한번 찾아보는 거죠. 61조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고. 네, 동지 기준 이거 아마 실무에서 판단하는 걸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정리 조금 부탁드리고 조망권 한번 볼게요. 조망권. 조망권은 조망 침해 대상이 되는 가치가 있는 권리, 그 의미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경치나 풍경, 즉 경관을 바라보는 행위적 측면에서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 조망이요. 법적 권리, 즉 일조권이 법적 권리로 인정받는 반면에 조망권은 학설의 대립이 분분한데 세 가지를 만족해라. 일반 통념에 비춰서 조망 가치가 있는 경관에 존재하고요. 두 번째, 해당 건물이 경제적 가치가 조망에 상당히 의존하고 조망 보전과 유지가 주위 토지 이용사항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거는 뭐 픽스된 건 아니고 그냥 조금 또 다른 각도로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어떤 유형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 나온다고 하면 관련 규정 검토 꼭 써주시면 됩니다. 25조와 실무 기준 써주시고, 자, 오늘 소개할 건 가치 하락 부분 발생 전, 발생 후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살을 붙였죠, 여러분. 자, 원가 방식 보세요. 원가 방식 보시면 일상생활에 있어 난방, 조망, 습도, 통풍 등의 피해를 유발 정상적인 생활에 소요되는 여기 비용에 추가적 비용을 달라 이겁니다. 추가적인 비용. 그래서 추가적 비용은요, 건물의 잔존 내역 연수 동안 예측하고 현재 시점으로 할인해서 침해로 인한 부동산 가치 하락 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가법 특징 아시죠? 비용 측면이기 때문에 스티그마 등등 심리적인 요연, 무형의 가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교 방식,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5쪽으로 넘어가면 대상자료 비교법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원가랑 다르게 쓰려면 뭐라고 해야 돼요? 두 번째 줄 가치 하락분은 일조 등 침해에 따른 이런 비용, 난방비, 쾌적성, 심리적 요인, 모든 악화 요인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 의사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달라요. 자, 수익 방식, 여기도 대상 자료부 똑같죠? 없을 때와, 그러니까 침해가 없는 경우와 손해가 있는 경우에 수익 감소액을 구하고, 세 번째 줄 건물의 잔존 내역 연수 동안 자본을 환원한 값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수익성 발생하면 이 방법이 유용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검토 부분입니다. 검토에서는 3방식의 단점들 써주시고요. 맨 마지막 회계 분석 등, 그죠? 다른 기법으로 감정평가액을 보완할 필요도 있다. 이 의견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적인 발생 전, 발생 후 가치 하락분 구하는 건 똑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원가는 비용, 어떤 비용 추적하는지, 그죠? 수익과 비교 방식은 대상 자료 비교법으로 원가랑 좀 다른 내용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문제 4번으로 가볼게요. 자, 문제 4번은 우리 해설 자료 맨 끝장 5쪽 보시면 돼요. 우리 2기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자동 평가 모형, 프롭테크, 그리고 뭐였습니까? 빅데이터. 세 가지 묶어버리죠. 그죠? 유사하잖아요. 그죠? 유사해요.
얘가 뭐가 유사하냐면 전통적인 그죠? 감정 평가를 부정할 수도 있는 대안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게 지금 자동 평가 모형. 그리고 얘는요, 그 빅데이터가 있어야만 하니까 동일의 그 동일의 의미는 아니지만 같이 빅데이터 활용. 이런 그 모든 가치들, 그런 기술적인 가치를 프롭테크라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 영역에서 종종 등장한다. 그래서 얘는 뭐랑 전통적인 삼방식에 의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감정 평가를 대신할 수 있는가? 더 큰 테두리에서 말할 수 있는 애들의 등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맛보기로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답안지로 구성해서 왔습니다. 얘는 해설 자료 그 박스 한번 보시면 맨 끝에만 보세요. 감정평가 이론의 연수 문제로도 등장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저도 혼자 예상한 건데 이렇게 이론 연수에도 나오니까 나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답안지를 뭐 어렵게 쓰진 않더라도 한번 보고 들어가면 뭘 써야 될까가 그냥 탁탁 키워드 나오잖아요. 그래서 분명 공부하면 들어가서 뜨면 쓸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개념부터 16쪽인데요. 자, 여기 16쪽 가면 빅데이터랑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그냥 우리가 일상 사는 게 다 빅데이터인데, 근데 여기 의로 적을 수 있는 게 데이터로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 짧고 형태도 수칩 데이터뿐만 아니라 영상, 문자 뭐 굉장히 많은 거. 그래서 세 번째 줄 대규모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봤어요. 자료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고 감정평가 방법에서 활용할 수 있다. 자료 보면 동그라미 1, 가용료를요. 우리는 일찍이 하고 1.0, 1.05, 0.95 막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빅데이터 기반으로 하면 구체적이고 다각적. 두 번째 줄 특히 객관적 수치로 계량화할 수 있다라는 점. 동그라미 2, 부동산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시장 분석 및 가격 정보 체계 구축할 수 있고 마지막 시장 정보 효율성을 증대를 통해서 감정평가 자료가 빅데이터에 기반했다라고 해서 자료의 객관성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적용 측면에서는요, 여러분 예측하셨다시피 많이 쓰셨을 거예요. 회계분석법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줄 통계적 기법의 적용 확대를 가져올 수 있어요. 독립변수, 종속변수 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두 번째, 그다음에 이런 기법의 확대는 우리의 보완 수단으로서 좀 도움을 주겠죠, 우리한테. 네,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 해설 자료 5쪽에서 보이는 거는 정리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빅데이터를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보면 공시 업무에서요. 공시 업무에서 우리 굉장히 많은 필지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밑줄 친 부분 보시면 공시 업무에서 좀 활용하자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 프롭테크와 부동산의 가치 쭉 읽어보시면 이게 권두원 교수님인가 뭐 썼는데 솔직히 우리 수험적으로 가져갈 답안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흐름이 이렇습니다 정도로 소개하는 정도로 읽어보시고 5쪽 가면은 우리가 그래도 좀 쓸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므로 감정평가 학계와 업계도요. 관련 분야에 대한 수동적인 대응을 뛰어넘는 시장에서 가용한 실질적 시스템의 창출을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가 뭐 필요하다. 이 정도 수험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 3기 1주차 문제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기, 4기는 실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쓰는 연습 좀 집중하세요. 지금 회독수는 이미 1년을 다 따라오셨다 이렇게 하면 충분히 다 이해하셨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쓰는 거 조금 집중하셔서 저랑 같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